HCN을 보면 전국이 보입니다. 안녕하십니까? HCN 뉴스와이드 플러스 정윤입니다. 오늘도 전국 8개 권역에서 알찬 뉴스를 준비했는데요. 지역과 함께 지역을 넘는 HCN 뉴스와이드 플러스 지금 시작합니다. 올해 장마는 특정 지역에 많은 비를 뿌리고 있습니다. 경북과 충청권에 길고 좁은 비구름대가 만들어졌기 때문인데요. 장마 기간 짧은 시간 쏟아붓는 국지성 호우와 특히 야행성 폭우처럼 변동성이 큰 날씨가 이어져 철저한 대비가 필요합니다. 전복은 기자입니다. 9일 새벽 시간대 찍은 정체전선 레이더 화면입니다. 전북과 충남, 경북에만 가늘고 긴 비구름대가 걸쳐 있습니다. 남쪽의 습한 공기와 북쪽의 건조한 공기가 만나 압축된 띠 모양의 장마전선이 만들어진 겁니다. 긴 선형성의 강한 집중호우 구역이 위치하였기 때문에 안동을 비롯한 경북 북부 지역에는 많은 비가 내렸습니다. 특히 안동 지역은 7월 8일 211.2mm를 기록하여 역대 1강수량 최고를 기록하였습니다. 이번 장맛비는 정체전선 특성상 좁은 지역에 집중됐습니다. 구미 옥성면은 시간당 30mm, 칠곡 외관읍과 지천면은 1시간에 40mm가 넘는 비가 쏟아졌습니다. 눅눅하니까 집에 있어도 불편함이 많죠. 비가 오면 장마철에는 뭐 우리 여기뿐 아니고 어느 누구든지. 문을 어제 학교가 좀 열어놓고 잤대요. 아침 일나니까 물이 많이 들어가 있어. 그러면 뭐 닦는다고 좀. 장마 기간 야행성 폭우는 더 빈번히 발생할 것으로 보입니다. 낮에는 기온이 높아 공기 중에 수증기를 많이 포함할 수 있지만 야간에는 기온이 낮아지면서 공기 중에 포함할 수 있는 수증기 양이 적어 응결이 되면서 비가 더 많이 내릴 수 있습니다. 기상청은 당분간 국지성 호우 등 변동성이 큰 날씨가 반복되고 장마는 이달 중순까지 이어질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HCN 뉴스 전보글입니다. 안동과 영양에는 경북에선 처음으로 호우 긴급재난 문자가 발송됐습니다. 수해 예방을 위한 선제적 조치로 기상청장이 직접 발송하는 문자인데요. 이와 함께 자치단체 등도 과도할 정도의 대응을 원칙으로 예전과는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피해를 막기 위한 이런 조치, 마다할 이유가 없겠죠. 박상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산사태로 쏟아진 토사물 사이로 온갖 나무 잔재들이 널브러져 있습니다. 급류에 휘말린 굴삭기는 떠내려가기 일보 직전. 소방대원들은 낙석을 치우는데 여념이 없습니다. 지난 7일부터 8일 밤사이 안동과 영양에는 시간당 50mm가 넘는 폭우가 쏟아졌습니다. 이 비로 안동과 영양의 주민 25명이 고립돼 구조되거나 자력으로 대피했습니다. 더 큰 피해를 막기 위한 대응은 예전과 달라졌습니다. 기상청의 경우 수해 예방 조치로 이들 지역에 호우 긴급 재난 문자를 발송했습니다. 수도권 외 지역에 문자를 발송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경북에서는 이 문자를 받은 주민을 포함해 197명이 마을 대피소로 대피했습니다. 1시간에 50mm 이상 및 3시간에 90mm 이상을 동시에 충족하였을 때 재난 문자를 발송합니다. 다만 3시간에 90mm가 충족이 되지 않더라도 1시간에 72mm가 관측이 됐을 때는 대피, 대응 등 선제 시간을 확보하기 위해서 긴급 재난 문자를 발송합니다. 호우 긴급 재난 문자는 40데시벨의 알림음과 함께 호우 현황 등을 확인할 수 있는 링크가 첨부됩니다. 긴급 상황에만 발송하는 만큼 문자에 적힌 행동 요령 등을 숙지하고 빠르게 대피해야 합니다. 호우 긴급 재난 문자는 기상청장이 직접 발송을 하는 것입니다. 1시간에 50mm 이상이 관측됐을 때 발송하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테러나 방사선 물질 누출 예상 아니면 대피 명령 발생이랑 같은 조건입니다. 이번 폭우에 앞서 자치단체도 대응 수위를 일찌감치 높였습니다. 경북도는 급경사지와 저수지 인근 등 인명피해 우려 지역 664곳을 부단체장들이 직접 점검토록 했고 포항 냉천 인근 마을과 울릉군 거북바위를 포함한 7대 중점 관리 대상은 모니터링과 순찰 등 특별 관리에 나섰습니다. 이와 함께 1000여 명의 마을 순찰대원들을 가동해 취약 지역의 점검에 나서는 한편 1시간 동안 80mm 이상의 비가 내리거나 누적 강우량이 300mm를 넘는 경우 도민들을 마을 대피소로 사전 대피시키기로 했습니다. HCN 뉴스 박상현입니다.
장마철이면 집중호우로 인한 침수 피해가 걱정입니다. 특히 배수시설인 빗물바지가 낙엽이나 담배꽁초 등으로 막힌 경우 피해를 더욱 키우게 되는데요. 최근 이런 빗물바지 관리 방식도 진화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동은 기자입니다. 서울의 대표적인 침수 취약 지역으로 꼽히는 사당동 일대. 2년 전 수도권 집중호우 때도 심각한 침수 피해를 입었던 곳입니다. 침수 피해를 막기 위한 빗물바지 등의 배수 시설도 대폭 확대된 가운데 올 들어 개별 빗물바지를 전산화한 이른바 스마트 이력 관리 시스템이 도입됐습니다. 빗물바지에는 NFC 태그와 QR코드가 부착돼 있는데요. 빗물바지가 막히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면 휴대전화를 이용해 누구나 신고가 가능합니다. 신고를 하게 되면 빗물바지 고유 번호와 위치 좌표는 물론 민원 내용이 실시간으로 전송되는 방식. 현재 침수 취약 지역인 사당 1동 일대 2,200개 빗물바지에 시범 도입됐습니다. 보통 이제 주민들이 신고할 때 빗물바지 위치라든가 주소라든가 그런 것을 잘 확인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이 시스템의 장점은 QR코드에다 대기만 하면 자동으로 위치나 주소나 그런 부분들을 확인할 필요 없이 바로 우리가 신속한 대응을 할 수 있는 거죠. 한편 군은 시스템을 활용해 빅데이터도 구축할 계획, 축적된 민원을 바탕으로 향후 상습 침수 구역 등 문제 구간 발굴과 개선 방안 마련에 활용할 예정입니다. HCN 뉴스 김동훈입니다. 서울시는 침수 방지 시설 설치가 필요한 반지하 가구 가운데 최우선 관리 대상인 1만 5천여 가구에 대한 긴급 점검을 벌입니다. 건축사 300여 명을 투입해 침수 방지나 피난 시설 설치와 작동 여부를 살피고 침수가 우려되는 반지하를 세분화해 맞춤 관리하기로 했습니다. 또 거주민이 원할 경우 장마철 동안 공공임대주택으로 임시 이주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또 이주를 희망하지 않거나 자가로 거주하는 경우에는 침수 예방시설이나 피난시설 설치를 지원합니다. 최근 청주에서 적은 돈으로 내 집을 마련할 수 있다는 민간 임대 아파트 홍보 문구 자주 보셨을 텐데요. 그런데 사업이 지연되거나 무산돼도 계약금조차 돌려받을 수 없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됩니다. 보도에 이완종 기자입니다. 최근 한 시행사가 청주 흥덕구 가경동에 950가구 규모 아파트 단지를 짓겠다며 운영 중인 홍보관입니다. 현 시세보다 저렴한 가격에 내 집 마련을 할 수 있다며 홍보하고 있는데 전국에서 유행처럼 번지고 있는 협동조합형 민간 임대아파트 사업입니다. 일단 계약금만 내면 조합에 가입할 수 있고 계약자는 아파트가 준공되면 10년 임대 뒤 시세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분양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 진행 방식은 지역주택조합과 유사하지만 가장 큰 차이점은 계약금을 넣는 당사자가 조합원 신분이 아니라 투자자가 되는 겁니다. 모집을 한 다음에 그 조합원이 낸 계약금을 가지고 그 에코티라고 하는 사업비를 맞춰서 그런 불기라는 형태의 그런 약간 변형적인 사업비. PF 대출 규제 강화로 자금줄이 막힌 부동산 사업 시행자들이 인식이 좋지 않은 기존 조합 아파트 방식이 아닌 협동조합을 만들어 투자자를 모집하고 있는 건데 최근 청주에서도 가경동뿐만 아니라 내덕동과 송절동 등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에서 사업 계획 승인을 갖다가 받은 것인지 협동조합 방식인지 가입 계약을 해도 되는지가 문제는 이 사업이 계획대로 순조롭게 진행될지 장담할 수 없고 그 피해를 고스란히 떠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실제로 HCN이 입수한 모 임대아파트 계약서를 살펴보면 투자금 반환에 대해 계약서상 명시돼 있지만 사업 실시 계획 인가 이유로는 반환이 불가능합니다. 사업이 지체되거나 실패할 경우에는 투자금 반환이 어려워질 가능성도 큽니다. 때는 분명히 얘기를 해줘야 돼요. 이게 투자 개념이기 때문에 잘못되면은 손해 볼 수 있다. 이런 걸 해줘야 되는데 그런 얘기 없이 그냥 어떤 좋은 얘기만 해가지고 만약 모집을 했다 치면 문제가 생길 수가 있거든요. 내 집 마련이 아쉬운 서민들에게 큰 고통이 따를 수 있는 민간임대 주택 사업. 청주시는 최근 이들 사업이 사업 승인 신청과 임차인 모집 신고 없이 진행되고 있다며 투자나 회원 가입 시 각별히 주의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HCN 뉴스 이완종입니다.
인구 100만 자족 도시를 목표로 하는 청주시가 특례시 지정에 다시 도전합니다. 현재 인구 100만인 특례시 기준을 완화하는 법 개정 움직임이 시작된 건데요. 정치권과 지자체의 공조가 특례시 지정의 관건이 될 전망입니다. 유소라 기자의 보도입니다. 인구 88만 명 도농 복합 도시로 행정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청주시. 도시 규모에 비해 행정 권한은 턱없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이에 청주시는 지난 2021년 광역시급의 자치 권한과 재량권을 가질 수 있는 특례시 지정에 도전했지만 고배를 마셨습니다. 인구 100만 명 기준에 발목이 잡혔던 것. 현재까지 지정된 특례시는 수원과 고양, 용인, 창원 등 4곳인데 자칫 특례시가 수도권 대도시들의 특권으로 전락할 수 있다는 지적입니다. 비수도권에서 유일한 특례시인 창원시 인구가 100만 명 밑으로 떨어질 위기에 놓인 겁니다. 청주시를 비롯한 비수도권 지자체들이 특례시 지정 기준을 완화해달라는 목소리를 내는 배경입니다. 비수도권의 타 지자체 전주나 전환하고 연대해서 법이 개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특례시 승격을 준비하도록. 22대 국회는 관련법 개정 논의를 시작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관 의원이 지방자치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한 겁니다. 특례시 지정 기준 완화를 골자로 한 이 개정안에는 청주를 지역구로 둔 민주당 송재봉, 이현희 의원도 공동 발의자로 참여했습니다. 수도권은 인구 100만 명 이상, 비수도권은 인구 50만 명 이상으로 특례시 지정 기준을 완화하는 내용이 핵심입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비수도권에서는 인구 50만 명이 넘는 청주시를 비롯해 천안, 전주, 김해, 포항시가 특례시로 지정됩니다. 인구는 50만 이상인데 사실은 광역시나 대도시급의 그런 행정 수요가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그런 지역의 어떤 행정 수요와 또 어떤 행정에 있어서의 그 분권과 그 자율성 이런 것을 강화하는 취지다. 정부 역시 특례시 지정 완화에 긍정적인 입장을 보이면서 청주시 특례시 지정에 청신호가 켜진 가운데 대응 전략 마련과 정치권 공조가 더욱 중요해졌습니다. HCN 뉴스 유소라입니다. 최근 경전철 강북 횡단선이 정부의 예비 타당성 조사에서 탈락하면서 수도권 경전철 사업 전반에 빨간불이 켜졌는데요. 서울시가 도시철도 사업의 빠른 추진을 위한 예비 타당성 조사 제도 개선안을 기재부에 건의했습니다. 막바지 예타 조사가 진행 중인 난곡선 경전철에 어떤 영향을 줄지 관심이 쏠립니다. 보도에 김민욱 기자입니다. 정부 사업에 대한 재정 투입이 타당한지를 따지는 예비 타당성 조사. 하지만 조사에 들어간 지 2년이 넘도록 난곡선 사업의 결과는 여전히 안개 속입니다. 저희가 아는 게 아니라 기재부에서 아는 거라서 저희가 전달받은 게 저희도 없어가지고. 이런 가운데 서울시가 지난 9일 도시철도 분야 예비 타당성 조사 개선 계획을 기재부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개선안의 핵심은 크게 3가지입니다. 먼저 경제성과 정책성 평가 비중을 조정하고 혼잡도 완화와 여가 목적 통행량 가치 등 편익 항목을 추가 개선합니다. 또 자치구 단위로 지역개발 파급 효과와 균형 발전 효과를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한 개의 서울시를 보는 게 아니라 25개 구에 대한 그 균형 발전 부분을 좀 고려해서 낙후도라든지 도시철도 취약성이라든지 접근성을 고려해서 그런 낙후도가 높은 지역에 대해서는 타점으로 좀 반영을 해달라는 겁니다. 하지만 이번 개선안 건의 시점이 시기상 이미 늦었다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현재 수익성 평가가 끝난 난곡선에 착공을 앞당기는 데는 사실상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 이에 따라 지역에서는 난곡선의 정책성 평가에 사활을 거는 분위기입니다. 교통 소외 지역인 난곡동 일대에 1,400세대가 넘는 대단지 아파트가 들어서는 신림 7구역 재개발, 난곡 1구역 신속 통합, 모아타운 선정 등으로 수요가 늘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기재부의 경전철 사업 추진에 당위성을 설득한다는 계획입니다. 만약 경전철 난곡선이 없을 경우 이후 개발되었을 때 많은 그 세대가 더 추가가 됨으로 인해서 더 심각한 교통 문제를 유발할 것은 불보듯 뻔한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난곡선이 꼭 통과되어야 되고 기재부의 막바지 예비 타당성 조사 과정에 있는 난곡선 경전철의 운명은 이르면 다음 달 결론이 나올 전망입니다. HCN 뉴스 김민욱입니다.
흑석동은 뉴타운 개발로 신축 아파트가 들어서고 있지만 이렇다 할 공원이 없어 주민들의 불편도 큰데요. 흑석동 유휴부지에 공공주택 대신 수변공원을 조성하는 논의가 진행 중이지만 사업 추진이 녹록치 않습니다. 박상학 기자의 보도입니다. 흑석동의 유일한 한강변 유휴부지입니다. 국유지와 사유지 등이 섞여 있는 땅으로 현재는 주차장과 재활용 선별장 등으로 사용 중입니다. 지난 2022년 국토부는 서울 내 유휴부지를 활용한 주택 공급 방안을 발표했고 서울시는 이곳에 공공주택 210호를 포함해 복합문화시설 등을 짓는 흑석 혁신거점 조성 계획을 내놨습니다. 하지만 당시 공원을 기대했던 흑석동 주민들의 반발은 컸습니다. 놀 데가 없으니까 그 평지 지하 주차장에서 한다니까요. 그리고 거기서 랜드스케이프하고 지금 이런 상황에서 공원을 제대로 만들어줘야지 거기다 뭐 딴 걸 짓고 이러는 것 자체가 정말 주민들을 위하는 것일까요? 그러다 지난해 오세훈 시장이 흑석동 유휴부지에 한강 수변공원 계획을 밝히면서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흑석 뉴타운 내 노후 빗물펌프장이 이곳으로 이전하면서 하부에는 빗물펌프장이, 상부에는 공원이 들어서는 구상입니다. 그래갖고 반대도 하고 서명도 하고 막 이렇게 했었었는데 다시 이제 바뀌면서 그냥 원래대로 사는 사람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좋죠. 문제는 공공주택 건립 계획도 여전히 유효하다는 것. 당초 청년과 신혼부부 등을 위한 공공주택이기 때문에 공급 물량 확보가 필요하다는 게 서울시의 입장입니다. 결국 수변공원 추진을 위해서는 동작군의 대체 부지를 확보해야 하는데 1년 가까이 논의 단계에 머물러 있습니다. 그동안 동작구에선 본동과 사당동 부지를 제안했지만 사업 타당성이 맞지 않았고 서울시는 흑석 2구역 공공재개발 부지 활용을 요청한 상황입니다. 하지만 흑석동에 이미 예정된 임대주택 비율이 많다는 점 때문에 논의가 쉽지 않습니다. 일단 제일 중요한 게 이제 세대수 맞추는 거나 면적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최대한 줄일 건 줄이고 그다음에 지역에서 또 받아들일 수 있는 건 받아들여서 최대한 조율을 해서 지금 사업 부지는 수변공원으로 만들고 그다음에 임대주택은 임대주택대로. 흑석동 주민들의 수건인 한강 수변공원 조성의 길이 열렸지만 공공주택 대체부지 확보가 최대 변수로 떠올랐습니다. HCN 뉴스 박상학입니다. 입체파를 대표하는 천재 화가 피카소 벽화가 고트물과 세빛섬을 잇는 공공 보행 통로에 들어왔습니다. 스페인 대회에서 우승한 그래비티 아티스트가 65m 길이의 벽화를 그린 건데요. 피카소의 탄생지 스페인 말라가를 주제로 그려진 벽화는 어떤 모습일까요? 신민식 기자의 보도입니다. 파블로 피카소가 벽화에 등장했습니다. 우리나라 전통 의상인 한복을 소개하고 스페인 전통춤 플라멘코를 추는 모습도 보입니다. 피카소의 고향인 스페인 말라가의 거리 풍경도 담겼습니다. 스페인 예술대회 우승자가 우리나라를 찾아 피카소의 독창적인 예술 세계를 화려하고 생동감 넘치는 그래피티 기법으로 표현한 겁니다. 벽화의 길이는 무려 65m, 그린 기간도 20여일에 달합니다. Ahora podéis contemplar el resultado final, que es lo bonito, pero bueno, detrás de esto hay muchísimo trabajo, muchísimo esfuerzo, muchísima dedicación y muchísimo amor. Entonces espero que se valore tanto el resultado final como todo lo que hay detrás. 이번 벽화 제작은 서초구와 스페인 관광청, 말라가 관광청과의 협업으로 이뤄졌습니다. 스페인 관광청이 스페인을 많이 찾는 나라에 매년 피카소 벽화를 그려주고 있는데 2021년 중국 상하이를 시작으로 스위스 베른, 독일 뮌헨에 이어 올해 대한민국 서초구가 선정된 겁니다. 우리 대한민국과 스페인이 오늘 피카소 벽화가 두 나라 간의 우정 그리고 그런 함께 가는 그런 친한 친구가 되는 상징적인 장소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Una semilla de hermanamiento a través de la cultura, el turismo y la historia. Una declaración de amor. Málaga loves Seúl. Esperamos que sea correspondida con un Seúl loves Málaga. 이로써 고속터미널에서 반포 한강공원으로 연결되는 공공보행 통로 360m 벽은 피카소 벽화와 함께
기존에 조성된 서울의 24시간 벽화로 가득 채워졌습니다. 이와 함께 서초구는 빠끼 작가의 공공미술 전시전을 여는 등 세비섬으로 이어지는 지하 공간을 서울의 대표 관광지로 발전시키겠다는 구상입니다. HCN 뉴스 신민식입니다. 구미시가 반도체와 방산 등에 이어 로봇 관련 산업 육성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구미 국가산업단지가 첨단 산업으로 체질을 전환하는 과정에서 로봇 산업과의 연계가 중요하다고 판단하고 관련 지원들을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김태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서빙과 방역 로봇을 통해 이젠 우리 일상에서도 흔히 마주하는 로봇. 사람이 하기에 불편하거나 위험한 환경, 고도의 정밀한 작업 등에서 그 쓰임이 점차 확대되고 있습니다. 최근 기회발전특구 지정으로 첨단 산업 육성에 탄력을 받은 구미가 이젠 로봇 산업 활성화에도 힘을 싣기로 하고 첨단 로봇 융합도시로의 비전을 선포했습니다. 구미의 로봇 전문 기업과 관계기관은 50곳. 부품과 완성품 제조, 로봇 활용업체는 물론 한국로봇융합연구원과 금호공대, 경운대 등 연구기관과 대학이 첨단 로봇 산업 육성에 함께 힘을 모읍니다. 구미에는 그 완제품 업체부터 부품 제조 기업까지 다양한 산업 분야의 기업들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제품 제조와 판매까지 이루어질 수 있는 아주 좋은 지역적 특성을 가지고 있고요. 또한 그 지역 기업, 대학, 연구기관들이 협업하여 협업체를 이루고 있어서 구미시는 반도체와 방산, 2차 전지 등 구미 산단이 첨단 산업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산업 전반의 융합과 연계성이 높은 로봇 산업이 중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관계기관들과의 협력을 확대하고 지원하면서 시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로봇 친화 환경을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기존에 로봇 관련되는 밸류 체인도 있고 또 부품사도 많이 있기 때문에 구미가 앞으로 로봇 도시로 가는 데 굉장히 강점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고 앞으로 우리 구미시에서는 이런 제조 기업들이 더 육성하고 산업이 또 미래 먹거리가 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첨단 로봇 산업 육성을 위한 관련 근거와 세부 실행 계획을 마련한 구미시. 최근 산업통상자원부도 관련법을 육성하는 방향으로 전면 개정한다고 밝혀 구미의 로봇 산업에 청신호가 켜질 것으로 기대를 모읍니다. HCN 뉴스 김태영입니다. 외국에서 들여온 대마씨를 재배하고 판매한 외국인들이 무더기로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자동차 번호판 절도 피해자가 마약을 구매한 사실을 확인한 경찰이 수사를 확대하면서 덜미가 잡힌 건데요. 남궁형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해 12월 천안 한 빌라, 텐트라고 불리는 재배 장치를 열자 대마 화분이 가득합니다. 여기 봐봐. 외국인 A씨 등은 2022년 1월부터 약 2년간 청주와 천안 등의 빌라 4곳에서 대마 1.7kg을 키워 판매했습니다. 대마 씨앗은 해외에서 택배로 들여왔고 홍보를 위한 SNS 운영책과 운반책, 판매책 등 역할을 나눴습니다. 대마 냄새가 나는 것을 막기 위해 주로 빌라 상층을 빌려 환풍시설을 갖췄고 특정 장소에 마약을 숨긴 뒤 구매자에게 알려 가져가게 하는 던지기 수법을 사용했습니다. 햇빛을 보는 것처럼 그런 그 환경을 이렇게 만들어주기 때문에 그리고 또 저 대마 같은 경우는 그 냄새가 엄청 심하게 납니다. 그래서 그걸 환기시키기 위해서 이제 환풍구까지 이렇게 이제 만들어서 이렇게 400여 차례에 걸친 거래로 챙긴 이득만 1억여 원. 경찰이 압수하고 수거한 양만 각각 800여 그램, 40여 곳 100g에 달합니다. 경찰은 지난해 자동차 번호판 절도 사건 피해자인 외국인이 대마를 구입한 사실을 확인해 10개월간 수사를 벌여왔습니다. 청주에서 판매한 자동차 번호판 판매 수익으로 그 대마를 입수했다는 정황을 확보하여 집중 추궁, 청주 북명동에서 던지기 방식으로
대마를 입수했다는 것을 확인한 후 국내에 체류 중인 그 외국인 대마 사범들을 검거하게 되었습니다. 경찰은 대마를 재배, 판매한 60명을 검거해 A씨 등 6명을 마약류 관리법 위반 등으로 구속했습니다. 또 이들에게서 마약을 구입하고 자동차 번호판을 훔쳐 유통한 13명 가운데 5명도 구속했습니다. HCN 뉴스 남궁형진입니다. 장마철에는 보통 채소 가격이 오르는 경우가 잦은데요. 올해는 평년보다 채소 가격이 더 큰 폭으로 상승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장마가 끝나도 가격이 더 오를 수도 있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정주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이른 폭염의 7월 장마 시즌에 접어들며 주요 채소들 가격이 오름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많은 비가 예보된 가운데 상인들은 앞으로가 더 걱정입니다. 비를 많이 맞으면은 자연이기 때문에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잖아요. 그걸 비누로 쳐가지고 다 비 안 맞게 맞아야 되는데 그냥 할 수가 없잖아요. 그냥 다 물러.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에 따르면 당근을 제외한 5가지 주요 채소류 소매 가격은 지난달까지만 해도 평년보다 저렴하거나 비슷한 정도였는데 이달 들어 모두 평년 가격을 넘어섰습니다. 줄어든 출하량 때문입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은 배추의 이달 출하량이 평년 대비 7.4%, 무 출하량 역시 10.8% 줄어들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당근 출하량도 22.6% 감소할 것이라 내다봤습니다. 때이른 폭염 등 이상기후와 병충해 피해가 그 원인으로 꼽힙니다. 고랭지 쪽은 이제 배추가 조금 주는 추세예요. 이상고온 때문에 더워지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농사짓기도 어렵고 선충이라는 그런 병해 피해 같은 것들도 계속 좀 지속적으로 좀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무도 마찬가지로 조금 주는 추세예요. 배추와 무, 당근 출하량은 이달에 이어 다음 달에도 감소세를 보일 것이라는 관측이 나와 가격 상승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가운데 정부는 물가 안정을 위해 배추 2만 3천 톤, 무 5천 톤을 비축하고 기상재해에 대비해 배추 예비묘 200만 주를 확보할 계획입니다. 또 주요 대형마트에선 산지를 다변화하고 장마에 취약한 엽채류 등은 스마트팜 재배를 통해 수급을 확대하는 등 가격 안정화에 나설 예정입니다. HCN 뉴스 정주영입니다. 지난달 취업자 수는 대구와 경북 모두 감소한 가운데 대구의 감소폭이 매우 컸습니다. 동북지방통계청이 발표한 6월 고용 동향을 보면 대구의 취업자 수는 122만 3천 명으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5만 3천 명 감소한 데 반해 경북은 149만 명으로 3천 명이 줄었습니다. 대구는 도소매와 숙박 음식업에서 2만 6천 명, 제조업과 개인 공공서비스업에서 각각 1만 1천 명씩 줄어든 영향이 컸습니다. OECD 기준 고용률은 대구는 65.9%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3.3%포인트 떨어졌고 경북은 69.6%로 0.6%포인트 상승했습니다. 충북도 내 초등학교 1학년 자녀를 둔 학부모 10명 가운데 8명 이상이 늘봄 학교에 대해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충북도 교육청이 학부모 642명을 대상으로 늘봄 학교 만족도 조사를 한 결과 10명 중 9명의 학부모가 돌봄 부담이 줄었다고 응답했습니다. 또 8명은 사교육비도 경감됐다고 전했습니다. 재참여 의향을 묻는 질문에는 10명 가운데 9명의 학부모가 재참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상으로 뉴스와이드 플러스를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